신고립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제국주의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 파나마한테 압력을 가하면서 그린란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욕심을 낼까? 또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경쟁했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켜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중국에 60%의 관세를 물리겠다. 캐나다에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국제 질서가 바뀌게 될 것이고요. 우리 한국도 당연히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이정민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 동맹도 필요 없고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다 뭐 이런 것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신고립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신제국주의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트럼프의 대외 정책 그 기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분석할 때 그분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의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모순이라 네, 가장 큰 문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트럼프도 그것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동시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트럼프 본인도 이거는 페이크 뉴스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백신도 필요 없고 굳이 마스크를 갖다 왜 껴?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했던 믿는 사람이 팬데믹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마가 지지자. 네, 그러니까 원인과 효과에 대한 이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트럼프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 저는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 가장 큰 제가 볼 때 모습은 뭐냐면 지금 중국을 가장 미국이 대표적인 적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일당 독재 체제를 제일 흠모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 걔네들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전자산업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이겨야 돼. 군사적으로 당연히 이겨야 돼. 네, 그러면서도 야,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거 참 맛있겠네. 내가 그 정도의 내가 권력을 가지면은 내가 뭔가 해보겠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시진핑이 누리고 있는 권력, 국제 권력, 푸틴의 독재 권력, 김정은의 국제 권력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군요. 네. 근데 그런 것을 미국 의회가 안 주기 때문에 너무나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모순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물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갖다가 제패했는데 미국의 원천적인 힘은 미국 내에서도 있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동맹국하고 우방국들이 합세해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를 통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유럽하고 아시아의 동맹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유라시아가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도록 견제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이 물론 약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존재죠. 그래서 일본의 포괄,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연이어서 한국, 뭐 대만을 포함해서 동남아까지 이런 동맹국들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세 개의 모순이 이제 이 겹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전선을 너무나 확대했어요. 네, 전쟁을 이기려면 전선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게 그렇죠. 커맨더의 가장 중요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고
근데 이 친구는 미중 간의 분쟁도 내가 할 거야. 네. 무역 전쟁 할 거야. 우방적으로 싸울 거야. 그 AI 확률이 내가 이기는.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가 전쟁을 갖다가 선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전선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진짜 뭐 온갖 군대를 지금 건드리고 네.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뭐 그린란드에 대해서 그 지속적으로 그 욕심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 뭐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건드리고 있고, 캐나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여기저기 안 건드리는 데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유일하게 건드리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일본을 그렇게 좋아할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들지 않는 나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뭐 무역 적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아베 전 총리가 예를 들면 트럼프 일기 때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40몇 회 회담을 했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너무나 아베를 좋아했고 그런 이 프렌십을 통해서 일본을 갖다가 굉장히 제가 볼 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일본의 정세가 안전하지만은 치고 나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거의 모든 동맹국들을 완전히 폄하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 팽창주의의 그 원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욕심을 낼까?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긴 하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그렇죠. 있죠.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국민투표를 통해서. 도 있고, 네. 뭐 정말 뭐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 순국만 나라지만 네. 사실 미국이 덴마크 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거는 네.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50년대부터 네. 그 사실상 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딱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 당시 구소련이 핵 미사일을 쏘면은 네. 그걸 통해서 날라오고.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극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레이더 기지를 선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린란드 거의 북쪽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네. 미군 기지가.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경보 기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소련 본토에서 ICBM 날라오면은 조기에 그것을 포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미 사령부하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보복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눈독을 들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트럼프 때는 광산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 광산이라든가 이 전략 물자가 많은 광물. 네.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장사해보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이제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야 뭐 우리가 돈 주면은 뭐 원주민들이 따라오지 않겠어? 근데 덴마크의 주권 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그 아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 비행기 타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왔도다.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거다. 그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덴마크 포기는 못하죠. 그렇죠. 어떤 그린란드는 무슨 뭐 큰 분쟁이 없지 않는 이상 절대로 덴마크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네. 또 이 그린란드가 보면은 덴마크로부터 엄청난 재정 지원을 매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따져보면 트럼프가 그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그린란드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모든 것이 많더라고요. 말이죠. 그렇죠. 파나마도 내 거, 네. 그린란드도 내 거, 네. 캐나다는 완전히 미국 그냥 51개 구주로 그냥 들어와. 그다음에 트루도 총리를 명명 얘기할 때 네. 주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정말 뭐 미국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죠. 네. 예. 그 파나마 운하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는 특히 그 중국 홍콩계 회사가 그 파나마 운하에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그 항구를 지금 영구 임대를 하면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린란드의 경우에도 중국이 그 얼음이 녹으면서 배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북극 항로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욕심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파나마나 그린란드나 결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결국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임 국무장관 예. 마르코 루비오 전 상원 의원이 네. 첫 그 방문지가 그 파나마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그 운하 책임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해보고 중국의 영향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감소시켜라. 괜히 했는데 그것은 파나마가 체결한 계약이니까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한 4, 5년 전부터 멕시코가 자기네들이 새로운 문화를 갖다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샤인바움 신임 대통령이 그러나 예산이 워낙 첨락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파나마 운하는 운하고 멕시코 운하를 멕시코 정부가 혹은 멕시코 기업들이 네. 미국의 도움 없이 만약에 새로운 문화를 갖다 개발한다면 그걸 갖다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파나마한테 압력을 가하면서 사실은 멕시코한테 너희들 관세 같은 거 만약에 내가 안 할 테니까 그 대가로 새로운 문화 만들어. 예. 그러면 뭐 내가 좀 봐줄게. 그런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는데요. 그린란드든 파나마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먼로 독트린이라고 먼로 대통령이 그 이제 1820년대부터 예를 들면은 그 북미부터 남미 모든 거기는 미국의 영향권이 있다 연관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왜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됐느냐 하면은 불필요한 전쟁하지 않겠다. 미국이 왜 우리가 아프간에서 왜 피훈련 그렇죠. 더 이상 전쟁 같은 건 내 임기 때 없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네. 가자 문제도 좀 그렇죠. 네. 가자에도 파병할 수 있어. 네. 아니면 무슨 뭐 파나마에 군 뭐 보낼 수 있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뭐라 그래 이모셔널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계관, 그 시점에서의 말만 하는 것이지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즉흥적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가자지구 말씀도 하셨지만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다가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을 해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또 그 주변 지역은 또 얼마나 또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얘기 때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그 협약을 통해서 예. 바레인하고 몇 개의 그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갖다 내렸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진일보한 그 협상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을 갖다가 좀 약화시키고 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의 국교를 갖다가 원하는 것이 이제 그렇죠. 그 목적인데 이번에 가자 발언 드리면 이미 사우디 정부가 바로 이 얘기를 했는데 가자 지구를 트럼프가 원하는 식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뭘 얘기했는지 잘 아시겠지만 기자회견 때 거기에 있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딴 데로 가야 돼. 이미 뭐 폭격, 뭐 초토화 됐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르단, 이집트에 가고 그 땅을 내가 개발해 줄 거야.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네, 그렇죠. 자기 사위를 부동산 전문가고. 그러니까 자기 사위하고 자기하고 합세해서 가자 지구를 말하자면은 새로운 유양지, 프렌치 리비에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거기 누가 살 건데요? 그랬더니 뭐 세계 인구들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 뱉고 그 다음에 책임을 안 지는 게 네. 이 사람의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구체적인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가자지구든 뭐 파나마든 그린란드든 뭐 군사력까지 운운을 하면서 뭐 점령을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든 대만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이든 미국을 보면서 야 미국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라고 왜 안 되겠느냐라고 당연히 트럼프한테 항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거긴 1900 그러니까는 80
그런데 말인가 모시 1기 때 그때 이제 파나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을 미국이 군사력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특전사가 들어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은 파나마 운하 전체를 갖다가 통제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필요한 거예요. 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가자를 통제한 그 집단이 하마스인데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가자를 갖다 통제하겠다, 그거는 이란하고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만약에 트럼프가 각오하고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런데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경쟁해야죠. AI 경쟁에서 이겨야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켜야죠. 북핵 문제도 해결해야죠. 대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적한 문제들을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이 앞으로 상당히 트럼프 시대에 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전략적 지역으로 지금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시진핑 주석은 2030년인가에 대만을 복속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고 그런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직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작년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보면 대만 문제가 조금씩 나왔거든요. 바이든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바이든 대통령이 3번이나 대만이 만약에 그 제3국 중국이죠. 에서 공격당하면 미국이 보호하겠다.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미국이 대만하고 체결한 이 조약하고는 약간 좀 위배되는 거예요. 약간 오버한 거죠. 바이든이. 근데 미국의 전략은 지난 30몇 년 동안 전략 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대만을 갖다가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반면에 중국한테도 계속 좀 위협을 하면서 그다음에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래서 무기는 계속 이제 공급을 하고 해줬고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무기 팔아주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오케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뭘 얘기했냐면 대만 정부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려요. 그건 엄청나게 큰 부담이죠. 유럽에도 5%인데 대만에도 5%까지 올리라는 거. 그래서 지금 대만 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1%가 그래요. 나토에 비해서 높고. 근데 지금 대만 총통이 갑자기 트럼프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국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급 애 정도로 갑자기 정적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만 문제가 분명히 큰 문제인데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것도 역시 모순입니다. 중국을 가장 적극으로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대만을 생각해야 될 텐데. 딱 지키고 이것은 지금 이 선을 넘으면 넌 끝장이다 라고 엄포를 해야죠. 그래야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대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대만은 앞으로 트럼프 이기 때 굉장히 외교적으로 쓸당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전략을 생각하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가들은 미국 내에서 대만의 경우에 미국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국익에 직결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만이 만약에 중국에 복속이 된다 하면은 미국의 반도체 국익이 상당히 침해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까지는 또 생각을 안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조나의 TSMC가 이제 이 현지 공장을 짓고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되면은 아마 트럼프 본인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겠지만 거기 재무장관이라든가 여러 경제 경영 담당하는 미국의 관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키겠다라고 연결시키지 않는 거죠. 투자하는 것은 투자하는 거고 왜? 미국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대만은 우리가 굳이 왜 지켜줘야 돼? 그것도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트럼프가 가장 눈에 띄는 발언 중에 하나가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 야, 과연 취임을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를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푸틴조차도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지금 움직임이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서 러시아 정부하고 뭐 예를 들면은 모종의 협상을 갖다가 시작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트럼프 측에서 확인은 안 해줬지만 그런 충분한 개연성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푸틴도 지금 경제 올려가지고 쉽게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영토의 일부를 갖다 뺏겼으니까. 그렇죠. 뭐 계속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최소한 12,000명. 그렇죠.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무슨 2만 명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북한이 파병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이게 확대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 협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젤렌스키가 무슨 뭐 전 코미디언인데 그렇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트럼프가. 근데 이 전쟁은 빨리 끝날 수 없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만약에 조기 종식을 한다면은 나토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나토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이것을 100% 보장을 해라. 네. 그럼 나토 회원국들이 과연 우리가 보장 못하겠다. 그렇죠. 그 협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나토가.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작업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회원국들도 국방비를 2%가 미니멈인데 네. 그걸 지키는 데다가 지금 32개 국가 중에서 23개밖에 안 돼요. 네. 반면에 뭐 이태리, 스페인 이런 큰 나라들은 한신이 1% 혹은 1%, 2% 미만 그 정도니까 그게 제가 볼 땐 더 급한 이 미국의 그 레버리지가 되겠죠. 그렇죠. 뭐 그거는 국방비를 5%까지 높이라고 하니 당장 1%에서 2% 수준을 5%까지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정부 망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독일 정부가 조기 이제 저희 총선을 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프랑스, 영국, 독일, 그다음에 스웨덴, 그다음에 이태리, 스페인 이런 주요 그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능력이라는 걸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하루 사이에 강화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바라는 거 너희들 말이야 당장 5% 올려. 근데 그는 각 나라의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 사업도 보고 그거 불가능.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100% 보장해. 그리고 또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토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우리가 왜 상관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이 지위가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달에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유럽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무슨 그렇죠. 그렇죠. 네. 다만 구소련 때 소련의 이제 전략 핵무기 보유한 나라 중에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 때 굉장히 중요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앵커님. 문제는 뭐냐 하면 폴란드, 그다음에 그 인근 국가들의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 네.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애들은 그래 중요해. 우리 돈만 주면 돼. 그런데 그 인근 국가들은 그렇죠. 국경을 갖다 공유하는 국가들은 이건 생명의 문제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그다음엔 폴란드고, 그다음에 무슨 로마니아고. 뭐 이렇게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지켜야 되겠다는 자기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하여튼 나토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런 요구 조건을 많이 내세우고 있죠. 네. 뭐 방위부 분담금 5%만 해도 당장 그렇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5%를 만약에 못 맞추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거 탈퇴는 네, 역시 제가 볼 때는 네, 말뿐이지. 네, 미국이 만약에 나토에서 탈퇴한다. 음.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선 거기에 배치된 미군을 갖다가 다 철수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죠. 미군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6개국하고 핵 무기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설 핵 무기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유럽 애들의 문제, 유럽의 그 안보를 갖다가 좀 지켜주기 위해서 69년부터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이 방법이 있지만은 Nuclear Planning Group, 그러니까 핵 기획 위원회를 창설해가지고 네, 나토 6개국하고 그 나라들의 핵탄두를 지금 배치하고 있어요. 그럼 유사시에 그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및 핵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폭격기가 있거든요. 그 폭격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나토가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다 철수해야 돼요. 모든 미군 철수하고 그다음에 핵무기 다 전략 무기도 철수해야 돼. 네. 그러면 유럽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영국하고 프랑스죠. 그런데 영국은 잠수함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잠수함밖에 그 SLBM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잠수함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ICBM. 폭격기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프랑스의 능력 가지고 유럽 전체를 방어할 수는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트럼프는 계속 협상용으로나마 나토 회원국도 협박할 겁니다. 그렇군요. 5%를 만약 못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딴 걸 달라. 뭐 전략적 물자라든가 네, 아니면은 무역 수지를 갖다가 무슨 뭐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제가 볼 때 안정을 가요. 그렇군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는 그때그때 내놓는 정책을 보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